예, 우리 칸트를 지난주부터 해왔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이성의 문제죠.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그 플라톤을 중심으로 이성이 강조가 되어 왔었고요. 예. 그래서 그 이성이 강조가 되어 오면서 이게 플라토 철학이었고요. 플라톤인데 뭐 원어로 영어에서는 플레이토라고 쓰더라고요. 이성이 중심이 되었던 게 이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성의 전성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계몽주의자들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어떤 진리의 근원, 그렇죠. 외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하나님이 서구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 위치를 신이 찾는 그 위치를 이성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누구도 신에 대해서 반기를 못 들었듯이 근대가 열리면서 누구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도 감히 도전하거나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칸트에서 와가지고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성의 전성시대가 되면서 여기서 어떤 그룹이 등장을 했냐면 반대되는 그룹이 바로 경험론자들이 등장을 했죠. 경험론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란 건 없다.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된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중세, 근세만 해도 아직 서구 사회가 유럽 사회가 기독교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서는 이제 회의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경험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두 그룹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차에 흉이라고 하는 경험론자의 대표적인 데이비드 흉이라고 하는 이 흉의 책을 읽은 칸트가 갑자기 띠용 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자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여전히 계몽주의자고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그 진리의 근원 이성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성은 외부적인 신의 자리에 있었다면 칸트에 와서는 이성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럼 누가 판단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성을 막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주의자들의 말을 그 철학을 좀 빌어와서 내가 이제 외부적인 것부터 내부적인 것을 옮겨왔죠.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 이제 칸트는 물론 그걸로도 배워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은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내가 진리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아무나 내가 진리의 대상을 결정하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진리를 결정할 만한 다른 이성을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인 거예요. 그것만 알면 칸트는 반 이상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해겔하고 또 비슷한 나 계몽주의 계열의 철학자이긴 하지만 해겔하고 부딪히는 지점도 있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걸 한 번씩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개론 부분을 했었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내 이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그러니까 내 이성을 한번 비판해보자. 순수 이성 비판은 어떻게 말하자면 이론 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론 이성. 이론. 티오리. 일단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천적 이성. 내가 이런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실천 이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반성적 이성.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마음의 인식 능력을 이제 칸트는 이걸 중심으로 수많은 책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진정한 의미를 구하는 능력이 이성이고요. 거꾸로 갔어요. 지난주에 한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론 부분을 했었고, 개론 부분을 했었고, 오늘 이제 칸트 책 우리 교재의 처음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이 책은 이걸 쓴 진은영이라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분의 이런 지금 비판할 건 비판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인이더라고요. 진은영이라는 분이. 시인이 니체의 칸트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칸트는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다. 니체처럼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위대한 문체도 없다. 니체도 자라투스트라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격정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문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피노자처럼 건조한 문제를 단박에 있게 만든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들도 없었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요. 당시 아직 유대 공동체가 굉장히 파워가 셀 때인데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던 사람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오직 미신으로부터 또 종교로부터 국가로부터 해방되는 만큼 자유로워요. 유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교로부터 해방되는 만큼. 또 국가. 당시 18세기, 17세기 국가주의라는 게 막 형성이 될 때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말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도요. 여러분들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18세기에 생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종하고 민족은 다르면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할 때 사실은 한인종이죠. 인종이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의 독특한 인종은 있어요. 그래서 인종하고 민족은 다른 개념이에요. 민족은 어떤 인종은 공통의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화 습관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게 민족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18세기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민족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너랑 나랑 좀 인종이 다르네 이 정도만 있었던 거지 우리 인종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8세기 되면서 국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도 많이 상실되면서 또 합스부르크 왕가도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가 또 로마 제국을 이어받아서 유럽에서 엄청나게 큰 기세를 부리고 있다가 그것들이 붕괴되면서 이제 국가주의가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피노자가 말하는 국가로부터 해방되는 만큼 자유로워져요. 당시 아주 가장 핫한 부분만을 건드려서 비판을 해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고요. 그래서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해서 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 사람은 사회학자죠. 이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동안은 다중 그러니까 이제는 민중도 아니고 대중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다중이다. 영어로 하면 멀티튜드예요. 그러니까 약간 대중 비슷한 개념인데 다중의 시대가 열린다는 걸 처음 주장해서 그걸로 이제 굉장히 다중 하나로 안토니오 네그리가 한 20년째 이제 서구 사회학계를 이제 쥐락펴락하는 이태리 아주 유명한 그 좌파 철학자인데 안토니오 네그리는 그 스피노자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전복적 야성적 철학자라고 합니다. 우리 기회 되면 스피노자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피노자도 저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보면 이 저자는 건조한 문제를 단박에 있게 만드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을 하죠.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가 안토니오 네그리 책에서 나오고 있고요. 인간 오직 미신으로부터 국가로 자유로워질 때 만큼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칸트에게서는 그런 것이 오직 성실성, 솔직함만이 있다. 그냥 고리타분한 아저씨였던 거예요. 흠잡을 때 하나 없고 정말 장가도 안 가고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요즘에야 독신이 흉될 거 없지만 그 당시 대세에서는 18세기 때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자기는 경건주의 신앙과 결국은 결별하지만 어릴 때 받은 그 경건주의 기독교 불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죠. 어머니 안나에게 경건주의 신앙과 춤추가 오는 학교에 지났는데 분별을 못하죠. 이거 아주 칸트답지 않은 부분이죠. 내기 당구로 학비를 벌었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사고 쿠션이지. 이걸 보면서 야 내가 그 위대한 철학자가 못됐구나. 저는 대학 다닐 때 친구 맨날 당구 치면 져가지고
친구들 당구비 내주는다고 정말. 제가 이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지 당구 것도 운동신경이 중요하더라고요. 농담 삼아 당구 구력 30년에 배 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목사님도 마라톤이나 하셔야 되는데. 아무 기술 필요 없고 그냥 호흡만 잘하고 그런.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가 됐다. 내비당구로 학비를 벌었다는 거 잘 쳤다는 얘기야. 예전에 저희 대학교에서 그 정도로 돈 벌 정도로 치려면 얼마나 투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 아니 근데 카드가 그 정도 경지 갈 때까지 연습하려면 그 투자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당구 이 스포츠도 보니까요. 그나마 이런 뭐 축구나 야구 이런 거는 좀 타고난 소질도 있어야지만 당구는 그나마 성실함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끈기. 당구 치세요? 네, 당구 돈 주고 선생님 당구 치세요? 저희 아버 친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당구는 그 성실함인데 그걸 굉장히 사람이 그 수학적 물리학적 그게 있어야 돼.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덤벙대는 사람은 옆에서 잘 치는데 물리학적으로 겨누고 있으면 거기 아니고 저기를 겨누란 말이야. 근데 내가 겨누고 뭔가 그 잘 치는 친구도 코치를 저기와 나는 구별을 못 치겠어. 뭐가 그래서 뭐 여담이었고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당시에 조금 칸트가 이름을 알리면서부터 또 사람들이 많이 칸트를 비웃은 거죠. 레싱이라고 하는 당시에 또 유명한 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칸트는 힘든 일을 하고자 하네. 온 세상을 가르치려 하네. 살아있는 힘들을 측정하려 하나 자기 자신의 힘만은 측정하지 않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자신의 힘만 측정하지 않네. 쉽게 말해 이 주제를 알아라. 네가 무슨 그런 순수 이성보다 큰 책, 두꺼운 책을 쓰고 뭐 이성의 경험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말을 했네. 그거죠. 엄청나게 비웃은 거죠. 공문서 작성 대행 등으로 결국 박벌을 했고요. 산책에 대해 유리한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산책이 정확했으면 동네 시계방 아저씨가 칸트의 그 산책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라고 하고 오후 4시에 시계를 맞췄다라고 하고.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철학에서 딱 한 번 산책을 못 나갔답니다. 칸트가. 아니, 장자크 루소라고 또 프랑스의 왜 교육학자 있죠. 왜 에밀 이런 거 쓴 사람. 루소에 빠져서 루소 책 읽다가 한 번 못 나갔죠. 또 그래서 루소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 그러니까 칸트의 일상을 바꾸는 학자가 루소가 있어요. 우리 시대가 비슷했어요. 루소가 조금 앞이긴 하죠. 술을 좋아했대.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보면 그 칸트의 휴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4시 55분 일어날 시간입니다. 5시 아직 출근하지 않는다. 7시 정장으로 갈아입고 강의를 한다. 9시 12시 45분 다시 실내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중요한 집기 작업을 한다. 12시 45분 다시 정장 차리고 1시 4시 친구들을 점심식당에 초대한다. 하루 중 단 한 번의 식사 시간. 흰살의 대구를 즐겨먹으며 그 요리의 색깔이 무척 잘 어울리는데 레드와인 매독을 곁들여. 뭘로 설명해? 글쎄 말이야. 매독이라는 성병인데 그런 한국어. 아이고. 아니, 저기 와인 매독이 있어요. 오매독. 그래? 저번에 제가 갖고 왔던 게 매독이었죠. 매독이 뭐야? 그 매독이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4시 산책,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버스를 걸어서 1시에 그냥 아주 가벼운 책들을 읽고 정각에 잠자리에 든다. 재미없는 아저씨였다. 그러다 1781년 순수 이상 구입판을 출판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 한국 저자가 릴케가 조각가 로댕에게 바친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에서 이 책에도 그 시가 잠깐 소개가 되는데요. 릴케가 로댕에게 바친 그 로댕의 그 조각품들을 보고 이거는 이미 다 자란 채로 태어난 작품들이다. 어떤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극찬을 했다 그러는데 칸트의 묘사도 이와 같을 것이다. 너무 이제 그가 47살인가 그때 교수가 되기까지 정말 제야에서 겨우겨우 생활에 나가면서 쌓았던 모든 그 실력들이
이제는 40대 중반에 가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한국에 저희가 막 공부하고 대학 취직하고 그럴 때 보면 뭐 신임 교수를 뽑는데도 40대 이하.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건 나이 차별로 이제 못 쓰게 되는데 저희 때 그런 게 있었어요. 40대 교수를 40대 이하만 뽑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더 나이 든 사람을 뽑는 걸 좋아하는데 연금 쌓이면 나중에 연금 주기 귀찮으니까 오히려.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칸트는 40대 후반에 그 교수가 됐고요.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모세스 맨델스존, 성경의 모세 맨델스존이죠. 그 이름을 봐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죠. 유대교 자체가 워낙 이렇게 자기들끼리 고립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계몽주의가 막 싹트면서 유대교 안에서 계몽주의 운동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계몽주의를 처음으로 일으킨 사람이 바로 모세스 맨델스존이고요. 누가 손자냐면 왜 음악가 중에 맨델스존이라고 그러죠. 맨델스존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맨델스존, 모세스 맨델스존 따라 그 집안들다 또 한 주머니 하는 집안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서도 신경을 쇠약하게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스 맨델스존이 이끄는 그런 유대인 중심의 유대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로 대립하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이후에 독일 최고의 철학자로 부상했습니다. 괴테조차도 그를 만나고 싶어 했죠. 괴테 이미 그때 컸을 때거든요. 컸다는 건 유명해졌을 때거든요. 파우스트나 이런 거 쓰면서. 그런데 결국 못 만났다 그러던가.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국경도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독일이 제일 많이 땅을 많이 뺏기고 그랬죠. 칸트를 봐도 그 생애를 봐도 지금은 그 땅이 러시아 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 프로이센은 지금의 거의 독일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종교적 반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 2세는 개신교 국가는 어쨌든 교황청의 직접적인 그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관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종교적 관용을 계몽의 한 쪽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 비겔름 2세, 즉 프리드리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프리드리 비겔름 2세 시절 종교적 검열이 강화되자 그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범생이, 그러니까 모범생들이 또 비겁한 거 있잖아요. 우리 누구죠? 안철수 씨가 한동안 1987이라는 영화가 유명하니까 당시 1987 때 뭐 했습니까? 그 당시 대학가에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모범생적 삶을 살았지만 재미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위대한 철학자가 또 종교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진 철학자가 이때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내심의 확신을 철회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비루하다. 일단 자기가 한 일 자체가 비루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가령 이번처럼 신곡하는 것은 신민의 의지다. 신민이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신하 신자예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뭐 국민의 의무 이래가지고 많은 것처럼 아주 또 요즘 저거 일본말 그런 한국신문 뭐 그런 거 그신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우리는 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신민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 거지만 어쨌든 본건적인 용어는 본건적인 용어지. 사실은 국민이란 말도 본건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시민이란 말을 시작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이란 말을 좋아하고 제일 좋은 건 인민이란 말이죠. 북에서 쓰니까 우리가 인민이란 말을 쓰면 오해를 받으니까. 그 유명한 링컨의 연설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게 저희 세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하고 인민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국민은 국가주의에 요번에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국도 정말 발전지 스포츠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썰매로 1등이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빗자루질 하는 걸, 발매질 하는 걸로 금메달 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일단 우리나라 스포츠도 다변화되고 요번에는 금메달을 향한 칭송도 이어졌지만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패자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냉혹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 선수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이 되면 몇 개월 전부터 거의 1년, 2년 아니면 선수촌에 상주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 몇 푼 안 되는 그 국가에서 주는 그 대표 선수 그 수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수촌에 4년 내내 사는 거예요. 다음 스포츠가 경기까지. 근데 이 선수촌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나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즐기다가 뭐 전혀 전지훈련을 안 하고 오진 않겠죠. 그럼 뭐 올림픽이 임박해서 뭐 한 1, 2주일 정도 뭐 팀워크 맞춰보고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나라 저기 선수촌 개념이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국가주의로부터 좀 많이 벗어났다. 그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고 메달의 그 종목이 많이 다변화됐다. 오히려 우리가 제일 많이 기대했던 쇼트랙에서 오히려 더 많이 못 가고요. 어쨌든 국리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가를 우선으로 하느냐 시민은 어떤 시에서 자발적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느냐 또 신민이라는 말은 왕을 우선으로 하느냐 반면에 인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개개인을 우선으로 하느냐의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뭐 조직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돌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국 국가가 됐든 우리가 한국 우리가 떠나와서도 어쨌든 우리나라 할 때는 한국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의무를 하고 국가가 잘 됐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지나치게 국가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살면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자기의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시의원을 뽑아준다거나 뭐 연방 하원을 뽑아준다거나 뭐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뽑아주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과 맞는 사람을 뽑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할 때마다 맨날 한국 신문을 통해서 막 캠페인을 하죠. 한국 사람을 뭐 연방에 안 되고 주 하원에 뭐 진출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아요. 어쨌든 칸트는 여기서 조금 좀 비겁했던 것 같아요. 침묵하는 건 신민의 의미다. 신민이라는 개념을 극복할 정도의 용기 있는 철학자를 가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이건 또 맞는 말 같아요. 나는 할 말은 다 해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용기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게 할 말이 아닌데. 그죠? 할 말 다 하는 거 용기지. 난 할 말은 다 했는데 들어보면 할 말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아니, 얘기를 정치하는 하시죠. 사람 누구 있어? 묘비명. 나의 마음을 채우고 이제 이 칸트의 묘비명이었답니다.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내가 그것에 대해 더 자주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늘 새로운 경외심과 존경심을 더해준 것 두 가지가 있다.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도덕법. 멋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시대 종교적 반영이 그런 거 개신교랑 천주교가 둘 다 양립한데 뭐예요? 그 정도죠 사실은. 그 정도지. 뭐 쇼펜하워 같은 사람이 불교를 잠깐 소개를 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죠. 무교도 그런. 그렇죠. 오히려 무교가 포함될 수 있지 당시. 그러나 어쨌든 유럽 사회는 저때 한 18세기까지 해도 결국은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이게 결정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반영은 가톨릭 개신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제일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해서 30년 전쟁도 그런 전쟁 중에 하나죠. 모든 것들이 그 전쟁 때문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하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친일 사학자들이 우리의 당파 싸움을 보면서 이게 조선인의 그 분열 뭐 이런 거 갖고 비판하는데 물론 당파 싸움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당파 싸움이 뭐냐면 당시 유교가 종교 이념이다 정치 이념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기 이원론이냐 이기 일원론이냐 싸운 거예요. 그게 나중에 물론 정치적 권력으로 변절돼서 사람을 죽인 것도 있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화 중에 제일 컸던 게 제가 알기로는 연산군 때 했던 그 사화가 한 응? 각자 사와. 기묘사화. 그때가 한 200명? 한 명의 목표도 물론 소중하지만 근데 서양은 그러니까 우리의 당파 싸움이라는 게 유럽으로 가면 그게 개신교, 천주교 싸움이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싸우고 사람이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파 싸움은 뭐 저는 뭐 잘했다고 하지 않지만 그게 꼭 우리의 뭐 민족성이 그렇게 분열을 좋아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자 페르더가 그 낭만주의 작가인데요. 칸트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교재 34, 35쪽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칸트의 시대, 칸트의 문제의식. 근대 철학자, 근대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자신의 사유를 시작해서 철학의 전 과정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근대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성이란 뭐냐, 이성에 대한 그 회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죠. 그걸 가지고 쭉 노력을 했고 평생 그 문제에 천착을 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푸코라는 사람도 한번 할 건데요. 또 푸코가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 사람 많습니다. 지금 스피노자 돼야 되고 푸코 돼야 되고 미셸 푸코라는 미셸 푸코죠. 음베르토 에코고 푸코의 진짜 푸코였죠. 푸코는 근대 철학이란 2세기 전에 제기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한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푸코는 가장 최근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2세기 전이라고 하는 거죠. 칸트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한 철학이다. 즉 계몽이 결국은 근대 철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깨우치는 것.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그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의미는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누구를 깨우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계몽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철학계에서는 적어도. 요즘 그 젊은 우리도 많이 쓰지만 요즘 이제 원래 저희 세대는 학교 선생들한테 꼰대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요즘은 이제 꼰대 의식을 벗어버리자 뭐 그러잖아요. 한마디 하면 다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입에는 자크를 채우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계몽인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 우리 젊을 때는 안 그랬어. 요즘 사람들이 그 뭐 취직 좋은 직장만 가려고 하면 우리 때는 정말 험한 데서 일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좋은 직장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보면 저희 세대가 갈 때랑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는 사람을 조금 뽑고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몇 년만 있으면 정말 지인이 빠질 정도. 그런 대신 신입사원 채용은 엄청 줄이고 그리고 월급은 엄청 많이 줄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다닌 사람들은 예전에는 뭐 10대 7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뭐 2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고생하니까 안 가고 1년 더 쉬면서 이제 그 좋은 직장 취직하려다가 점점 놓치다 보면 그것도 이제 또 기회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꼰대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은 나태하게 사냐 게으르게 사냐 우리 때는 안 그래. 이건 굉장히 의미 없는 말인 거예요. 물론 다 세대 차에 따라서 젊은 세대가 마음에 안 들 때는 혼자 벽 보고 하셔야 돼요. 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한다 하셔야 돼요. 그래 안 쫓게. 그러니까 그래야지 젊은 사람으로부터 안 쫓겨나. 네? 좋은 사람도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젊은 사람들한테 절대 잔소리하지 마. 우리 때는 뭐 어쨌든 하지 마.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순간 가족한테 그러니까 저 말하고 싶으면 벽 보고 하시라고. 이게 주택 기계로 하면 써져 있는 맞아요. 쓴다고. 그래. 뭐 그게 알타미라에 써있다는 말도 있고 피라미드 안에 요즘 젊은 애들 버릇이 없다는 말이 써있대잖아요. 피라미드 안에. 뭐 실제로 1960년대 누가 한번 그건 진짜로 이제 알타미라나 피라미드 이렇게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니까 확인할 길이 없고 실제로 누가 몇 해 전에 그 페이스북에 1960몇 년도 4.19 때인가 고대 학보를 올렸더라고. 네? 고대 학보, 고려대학교 학보를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린가 요즘. 그런데 거기 뭐라고 있냐면 이 학보의 탑 기사가 뭐냐면 요즘 신입생들 너무 버릇이 없다. 그 학문의 전당, 가장 진보의 전당인 대학가에서조차 60년대
우리가 그 6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 얼마나 고고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다 올바로 보이고 그 시대에도 신의 표현으로 못마땅해 보인다. 그래서 계몽을 문제 삼는 철학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거 우리 책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런 중세는 과연 암흑기였냐? 우리가 중세할 때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암흑기적인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거기 보면 중세와 가진 그 암흑의 그 역사가 아주 잘 드러난 영화인데 우리 예전에 초기에 이 평화서당에서 영화를 봤던 영화인데요. 우베르토의 장미의 이름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꼭 보시고 책도 있고요. 원래 이제 에코 우베르토 에코가 책이 작가니까. 근데 이제 그 중세를 왜 과연 암흑기라고 부르느냐면 암흑기적인 면이 있었죠.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스쿨,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라틴어 계열의 불어에서 나온 에콜레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에콜레. 그 우리가 그 대학의 근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중세 때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교회가 세운 대학이었지만 스콜라 철학 때 대학이 시작한 게 한 11세기 때부터 에콜레가. 그때 신학, 법학, 의학이 시작했죠. 의학은 물론 오늘날 말하는 근대 의학은 아닐 겁니다. 주로 오히려 굳이 따지면 한방의학에 가깝겠죠. 약초로 뭐 치유하고 해부나 이런 건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를 암흑기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중세에도 그만큼 일단 대학이라는 게 중세 때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스콜라 철학이 발달했죠. 아퀴나스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엄청난 그 신학자를 배출했죠. 그러나 아퀴나스의 그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철학적으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이기 때문에 토미즘이라고 하는 그 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토미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철학과 학부 철학과에는 거의 한 학기 정도 토미즘이 완전히 필수로 들어갈 정도로 중세 철학의 근본을 놨죠. 물론 당시 교회 권력이 셌기 때문에 교회로 해서 핍박받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아까 장미의 이름으로 봐도 한쪽에서는 암흑 시대처럼 막 그냥 사람들한테 웃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교회의 수도원의 그런 포갑 정치가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거를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또 쇼 코넬리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죠? 007의 007 초기의 주인공이었던 쇼 코넬리라는 배우 있잖아요. 쇼 코넬리가 굉장히 진짜 멋있게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이제 윌리엄 수사라고 주인공 역할을 맡는데 거기서 그 또 윌리엄 수사는 과학적으로 당시에 허용된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범인을 찾아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그 왜 중세를 우리가 오늘날 별 생각 없이 암흑기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 계몽의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중세 시대 살던 사람이 우리 지금 암흑기를 살고 있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몽의 시대 저 무식한 것들 신이나 쫓아다니고 하나님이나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봤을 때는 계몽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여러분들 뭐 이 책 같은 거 검색해보면 중세는 과연 암흑기였나 이런 비슷한 제목들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를 다시 보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권력이 가장 셀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기서 또 지적 전통이 이렇게 계속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로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성을 이제 최고로 치려고 하는 근대가 중세를 암흑기로 만들었고 이성은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칸트에게 와서 야 나는 여전히 이성을 믿어. 칸트는 여전히 이성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성도 한 번은 비판적으로 검증해보자. 재판소에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 법정에 세우고 재판소에 한번 세워봐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이성이 올바른 것인가를 증명을 해보자. 칸트가 논리학에 푹 빠졌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논리학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옳다면, 그건 우리가 최고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 근대인은 자유를 얻었다. 어떤 자유? 어둠 속을 헤맬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이 저자에 맞게 조금, 어쨌든, 저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 니체의 선언 이후 근대는 자유를 얻었다. 어떤 자유? 어둠 속을 헤맬 자유보다는 끊임없이 인간을 주체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고 보고 싶고요. 중세인들이 물을 수 없는 질문들을 근대인들은 물어야 했습니다. 감히 묻지 못하고 이것도 약간 제공주의적 시각으로 쓰니까
칸트적 용어를 빌리자면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그런 미성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요. 미성년의 원인은 이성의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의 말 듣지 말아요. 미성년자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지도를 받잖아요. 그러나 미성년자들이 아직 이성이 제대로 무르익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꼭 이 나이대로만 마이너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제 칸트가 보기 이성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다 미성년자로 부르는 건데요. 그것이 그가 그런 성찰하거나 그런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이 있다가 내가 스스로 이성이 무언가를 탐구해가는 과정이 없다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왜 당신들 남의 말을 안 듣냐고.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집에 다 기병식으로만 듣고 살죠. 그렇게 남의 말 잘 듣냐. 그래요. 저 참 남의 말 안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칸트가 그랬어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네 혼자 결정하자. 그런데 저기에서 칸트가 얘기하는 이성은 네. 이성이라는 단어 외에 이성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쓴다면 어떤 게? 인식 능력. 뭔가를 알 수 있는 인식 능력. 인간적 성숙 이것도 아니고. 아니죠. 인식 능력. 인식 능력. 그러니까 뭐가 옳이고 참이고 거짓인 줄 알죠. 인식 능력. 판단력이라고 높아. 판단력이라고 표현하면 이성 다음으로 가는 그렇죠. 이성적 단어. 인식 뒤에 이제 이성이라는 말을 같은 인식 능력으로 받고 의사소통의 뭐라 그럴까? 의사소통의 가능성, 의사소통의 그 성숙성 이렇게 칸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 누군가 말이 통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고집만 해서 말이 안 통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렇죠. 인정하는 것. 나의 증축이 모든 이의 증축이 되게 하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자꾸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말이 통하게 하려면. 설득시키려 하는 게 저기에서 나오는 계몽하고 말이 다를까요? 그 계몽이죠. 그런데 네. 칸트는 그 계몽을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라는 거지. 그래서 말이 저기에서 통하려면. 나오는 그 계몽의 영어 단어로 Enlightenment. 썼는데 Enlightenment는 아래서 내가 아래 차리는 거고 저 계몽은 바깥에서 아래 차리는 그렇죠. 걸 해주는 건데 왜 그렇죠. Enlightenment를 썼을까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칸트에 와서 그게 내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계몽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랬던 개념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부정적이면 칸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서부터 그렇죠. 지금 저 계몽이 여기 계몽은 외부적 계몽. 내부적 계몽이잖아요. 네. 바깥에서 뭔가를 깨우쳐서 불을 밝혀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인라이먼트의 궁극적인 그 뜻은 제가 알기로는 안에서 내가 알아차림이잖아. 깨닫고 알아차림. 근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 쓰는 계몽은 완전 외부적인 네, 거예요. 예. 어떤 조건이나 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깨우침이 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백과사전 학파라는 게 그 계몽주의 때 같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모든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백과사전 쓰는 게 당신 취미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도구 배우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계몽. 깨몽 아니고 계몽. 카드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그렇지만 또 비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 좀 나옵니다. 이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면 계몽적 정조를 가지고 철학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몽적 정조는 있었다는데 그런데 지적했듯이 이때만 해도 계몽주라면 외부적 계몽이었는데 칸트는 안으로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정조라는 한자 단어를 인터넷 찾아냈냐면 우리 진명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의미의 정조를 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말로만 써가지고 그걸 찾아내보면 정조가 인간의 정신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목적으로 복잡한 거죠. 또 한문으로 저기 두 번째로 쓴 거는 어떤 상황에서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나 정치 뭐 이런 겁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계몽적 어떤 위의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나 정치 어떤 그 철학을 했다는 거고 아까 나왔던 것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쨌든 그 반율법주의자라고도 말하고요. 칸트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 때부터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판단되고 결정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칸트는 율법이 가진 그런 어떤 고착되고 그런 거를 부정을 했던 것이죠. 율법의 어떤 초월성, 율법도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이거 뒤에 이 초월철학, 선언철학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선언성이라는 말도 뒤에 다시 나옵니다. 한번 그래서 읽고 넘어갈게요. 초월철학을 버리고 선언철학을 세우려는 노력. 쉽게 말해서 초월철학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있다, 초월신이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초월론이라면 선언론은 뭐냐면은 내가 경험해보기 이전의 것들,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월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초월이란 건 당연히 또 아까도 계속 그러니까 칸트의 고민은 외부냐 내부냐. 초월이란 건 외부죠. 외부에 하나님이 있어. 우리 그분을 믿어야 돼 라고 하면 초월적인 거죠. 근데 선언적인 거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내가 경험해봐야 돼. 근데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건 이게 프론티어적인 앞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선언적인 겁니다. 칸트에게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뒤에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적인 것은 내재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아까 그 내재적이라는 말 나왔죠. 내재적 비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이성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우리의 이성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재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칸트의 이제 본 임무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이성은 중요해. 그런데 이성을 철저하게 우리가 평가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이성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내야 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면 안 돼. 그건 놔둬야 돼. 아까 종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신의 영역 같은 거를 칸트는 건드리질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할 수 없는 거는 놔두자. 거기에 헛된 시간 쓰지 말자.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율법주의라고 했지만 그 스스로가 또 율법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선언적인 것은 입법적인 것이다. 제가 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거부하면 제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이랑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해겔이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야 이성이 최고라고 하면서 이성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겔이 칸트보다 부세된 사람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칸트는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 있어요. 종교라는 것, 신의 존재라는 것,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건 놔두자. 출연하지 말고 시간 낭비야. 그건 놔두자. 그건 약간 경험 문제들부터 배워온 거죠. 페이블 문제들부터. 근데 나중에 해겔을 가서는 해겔은 이렇게 뭐 절대 정신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신의 자리에다 절대 정신이라는 걸 놔. 그건 변증법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정반합이 계속 가다 보면 제일 위에는 가이스트라고 하는 절대 정신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은 끝까지 올라갔어. 하나님에게까지.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근데 칸트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겔이 비판하는 거죠. 그게 뭐 이성이야. 모르는 거 딱 빼놓고 아는 것만 얘기하면 그것도 이성이야. 약간 이런 식의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입법적이냐면 외재적으로 주어진 율법 대신 내재적으로 고유한 법칙을, 그러니까 지가 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칸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법일 수 있겠죠. 종교에서 논의하지 마 이성 가지고는 시간 낭비야. 칸트가 세운 법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칸트는 고유한 법칙을 형성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 그랬습니다. 칸트에게 영향을 준 학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 유럽 대륙 쪽은 이제 한리론, 이쪽이 영국의 경험론, 한리론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치, 영국 경험론, 로크, 버클리, 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쨌든 한동안 지금 뭐 서울대학교에서 작년 한 해인가, 재작년인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빌려간 책이 총균회라는 책이 있어요. 네. 보면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배울 점도 많은 책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굉장히 유럽 중심의 사고 방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을 갑자기 꺼냈냐면 유럽이라는 곳이 작거든요.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모든 문명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제가 한번 예전에 유럽에 살 때 아침에 로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쉬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밤 한 10시쯤에 제가 벨지움의 루뱅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벨기에. 한 10시간 도착했어요. 진짜 여기서 미국에서 10시간 갈 수 있는 거래요. 캘리포니아 주도 잘 못 벗어났고 저 위에 레드우드 가다 보면 그죠? 네, 하와이는 5시간이 완벽해요. 미국이 갔다가 사실 엄청나게 큰 나라고 유럽이라는 그 조그만 데 나라들 조그만 데가 다 붙어 있는데 왜 그게 세계 문명의 기원이 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총균세가 그런 걸 잘 분석을 해놨는데 거기 뭐 옳은 얘기들도 있지만 뭐 인간의 지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똑똑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유럽의 탄생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볼까 했더니 그런 책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봤는데 저한테 유럽은 미스테리입니다. 혹시 뭐 정확한 지적을 해주실까요? 유럽은 왜 저렇게 발전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요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인터넷에 내가 항상 특히 남자들이 주의비체를 주장하는 게 중국이 18세기까지는 앞섰다. 근데 뭐 유럽이 산업혁명 덕분에 중국을 막 큰 차이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유럽 중심론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또 이슬람 쪽에서 또 세계사를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슬람 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슬람도 사실은 과학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슬람도 기여를 했고 또 이쪽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의 문명이 분명히 발전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오늘날 뭐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듯이 또 아라비아에서 오늘날의 수학 개념이 나왔고 또 인도 수학이라는 게 난 뭔지 모르는데 인도 수학이 또 그렇게 유명한데요. 베다 수학이라고 그러던가. 걔는 9구단이 아니고 25단까지 25단까지 그러니까 이 컴퓨터 계통에 또 인도의 고급 인력들이 많고요. 어쨌든 그런 걸 따지면은 여기서 말하는 유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거예요.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승리하면서 유럽식 사고방식이 퍼져나왔지만 어쨌든 오늘날 근대화라는 기준에서 보면 유럽이 가장 토대가 됐던 건 사실이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장점만 보자면 문명의 발전, 뭐 의학의 발전 그런 것들은 유럽이 기초가 됐던 건 사실이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뭐 기독교인들은 뭐 기독교 이념이 좋아서 그렇다 뭐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도 뭐 사실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졌던 수많은 그 신학적인 작업들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고 어쨌든 유럽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좁은 데서 그 좁은 뭐 영국하고 그 도보 헤어 건너는데 배 타고도 1시간이 가요. 제일 짧은 거리에서는 큰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으로 나눠지고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대륙이란 말을 쓰잖아요. 대륙은 무슨 대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철학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라는 인식 객관성 문제. 인식은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칸트랑 달라진 겁니다. 칸트의 인식을 주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론자들과 다른 거예요. 주관적으로 보되 주관의 기준이 이성이야. 근데 그 이성은 또 객관적으로 증명될 만한 것과 만나야 돼. 이렇게 약간 이제 나쁘게 말하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두 개를 다 이제 결합하려고 했고 좋게 말하면 인간의 문제로 가져오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성과는 결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졌던 거고요.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 단순 개념이라는 말을 나눴는데 이것은 인간 전체가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외부의 대상과 일치한다. 그런데 저 때만 해도 또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을 못 벗어났죠. 라이프니츠는 신이 모든 것을 일치하도록 미리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18세기 철학자들도 저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은 200년 전, 300년 전인데도 뭐냐면 자꾸 이제 사람들의 고민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도대체 외부란 게 뭘까? 나는 내가 사는 건데 왜 외부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철학자가 조금씩 머리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건 뭐냐면 외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일치성 아주 단순한 거다. 그거예요. 요만큼만 외부의 기초로 가지고 있는 거다. 나머지 다 우리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이성 덩어리, 이데아 덩어리 이렇게 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주 본래적이고 단순한 것, 뭐 원자 같은 거, 단자 같은 거, 그 단자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개념만이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다. 그걸 기초로 우리는 어쨌든 이성이라는 걸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외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먼 쭉 했었고요. 또 뉴턴은 연역의 길이 아닌 분석의 길.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말한 건데요.
수학은 어떤 본래적인 개념이었다면 물리학은 꼭 그렇지 않다. 분석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물리학에는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물리학 보면 운동이라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운동과 속도, 질량 이런 것들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경험적 사유를 강조하면서도 또 그 나름대로 수학적인 입장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칸트는 정의를 내렸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제 칸트는 수학의 논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철학 특유의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도노반 씨가 질문했듯이 결국은 가장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려면 수학만큼 정확한 게 어딨냐. 그런데 이제 중세 근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수학과 철학을 다 같이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와서 어떻게 보면 칸트는 수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수학의 논리성이 아니고 철학 자체의 논리성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철학을 수학으로부터 독립시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학은 본래 중세까지는 신학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철학과 신학의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중세시대는. 그래서 말씀드린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사실은 신학자지만 오늘날 중세 철학자로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뒤로 오면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면서 논리성을 찾을 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수학으로 귀의를 하게 되는 거죠. 수학으로 귀의를 했는데 다시 이제 칸트에게서 와서 수학은 존중은 하되 철학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이렇게 결별을 선언한 것이 바로 칸트라고 합니다. 수학 때문에 철학 잘 네? 지나가는데 확실하게 개념이 뭐지? 수학, 철학 관계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따 수학 얘기도 나와요. 근데 원래 수학은 그 철학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지. 수학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다 그 수학을 갖다 수학으로 본 게 아니라 철학도. 그렇지. 왜냐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가장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칸트가 정확하게 숫자까지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든 게 아니라 칸트가 든 예예요. 7 더하기 5는 10이라는 것을 볼 때 나중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판단이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종합 판단과 분석 판단이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남자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버지는 남자다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것만 봐도 거기에서는 분석이 되는 거예요. 수로 부분이 없어도,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만 봐서는 분석이 안 돼요. 모든 폭력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칸트가 만든 그 예화인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아버지라고 했을 때 추출할 수 있는 그 종합적 판단. 남자라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과연 그 무엇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진리를 찾아갑니다. 7 더하기 5는 10이라고 할 때 그 7 더하기 5라는 게 결국은 10이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7 더하기 5는 우리가 오늘 너무 쉽게 10이라고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7 더하기 5에는 7 더하기 5가 12가 되기까지 수많은 경험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7 더하기 5 그 자체가 가진 그 종합성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철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해놓고 나오니까 저도 좀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아니, 얘기할 때도 잘 따라가는데. 아니, 아직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이제 조금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우리 책으로 이제 세 번째 챕터예요. 오늘 세 번째 챕터까지. 진짜 칸트는 1600년대에서 계속 중이죠. 당시 프로이센에서 개신교 쪽에 갖고 개신교 이제 경건주의 학교 다녔잖아. 엄마가 경건주의 학교 다녔잖아. 개신교였지. 자, 이거 도구로 쓴 겁니다. 트랜스센덴탈 선언적. 칸트에서 선언적, 선천적, 초월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어려운데 한 번쯤만 보겠습니다. 일단 선언적이란 말은 이전의 경험론과는 달리 우리 인식 주관에 주관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이 조건은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보편적인 인식의 조건을 이룬다. 쉽게 말해 선언적이란 하나의 메타적 관점입니다. 되게 어렵죠. 그 관점에 대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의 경험론은 휴미나 로크의 경험론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다 달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경험은 다 달라요. 그건 경험적인 거예요. 선험적인 경험, 말로만 봐서는 경험 이전이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저게 초월적이란 말이랑 비슷한데, 트랜스센덴트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 주관에 주관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뭐 뜨거운 걸 만졌을 때 경험론자는 뜨겁다라고 말하지만, 흉 같은 사람이 말했죠. 그건 뜨겁다는 건 학습된 거기 때문에 뜨겁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걸 만지고 뜨겁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뜨겁다는 걸 조금 우리가 거의 경험하는 정도가 이제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으니까 매운 걸로 한번 증명을 했었죠. 맵다라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보고 맨날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놀리는 사람이 또 어떤 음식을 먹는데 제가 잘 먹는데 좀 매운 건데 그 사람들은 또 맵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판단을 해서 저는 맵고 차가운 건 잘 먹어요. 맵고 뜨거운 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경험자는 다 다르다. 매운 거를 하나의 고정된 규범으로, 프레임으로 맞추지 말라는 것이 경험주의라면, 칸트는 자기의 경험주의로부터 빌려온 것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선험이라고 말을 썼는데, 이 선험적은 뭐냐면, 다 다르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주관적 조건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우리 경험 이전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다 맵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 이전의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빨간색을 보면 그냥 맵다는 게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뭐 선험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대부분 매운 음식은 이제 고추장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사람들이 맛보는 매운맛은 다 다르지만, 그건 경험적이라면 좀 다르지만, 선험적이라는 것은 빨간 것만 보면 맵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의 주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체가 사실 경험적인 겁니다. 모든 매운 음식이나 빨간이나.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맵다라고 경험하지만 그 경험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뭐는 있다. 근데 그건 잘 몰라. 경험 이전에 있어요. 그걸 선험성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면 되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경험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런데 그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해본 것은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의 경험이 다를 수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거기엔 어떤 우리가 주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인식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떤 틀이. 네? 선입견도 사실은 후대로 교육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메타적 관점이 뭐예요? 위에서 본다는 거죠, 위에서. 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초월적인 건 본다는 거지. 하나의 메타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좋겠네요. 나랑 수자 씨의 매운 기준이 다 달라. 그건 경험적인 거예요. 저는 매운 거 중에서 떡볶이는 잘 먹어요. 딴 거 못 먹고, 짬뽕은 하여튼. 저한테 식사하시는 분 짬뽕은 대전인 것 같은데, 내가 매운 거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내가 체질로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건 경험이 아니고 내재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둘 다 먹는 이 매움의 기준이 달랐는데, 메타적 관점이라는 딱 보니까, 저 사람의 매움의 기준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잔 씨의 매움 기준은 타고난 거라고 할 수 있고, 뭐 저는 소화기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자꾸 저는 매운 거 먹으면 화장실 가는 버릇이 생기니까 어느 날부터 입에서부터 받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못 먹지 않았었는데, 자꾸 매운 걸 먹으면 화장실을 가니까 나중에는 아예 입에서부터 받지 않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메타적 관점은 뭐냐면, 그런데 두 사람 다 매운 거를 못 먹는구나. 근데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그게 뭔지는. 그냥 같이 식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그 메타적, 위에서 보는 거예요, 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메타적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매운 기준은 다르지만, 하나에 보니까 둘 다 매운 걸 싫어하는구나. 라는 또 다른 하나의 초월적 관점이 더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왜? 먹지 않아봤으니까, 매운 거를. 그만 설명하시면 근데 근데 저기다가 메타라는 말을 지금 메타성을 지금 굉장히 그 원래어려운데다가 더 어려운. 근데 이제 뭐 트랜스센덴털이 그냥 메타니까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게. 근데 그래서 선험적으로 번역을 했고요. 왜 선험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메타적. 그렇죠.
그게 왜 선언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메타적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뭘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선언적이다. 그렇죠. 근데 그걸 위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전지적 관점에서 보는 거지. 요즘 한국은 그런 말이 있어. 전지적 참견인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천재인 것 같아, 그 말을 지금. 그렇던데? 그죠? 참견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선언적이란 말은 대상과 주관을 다룬 차원이 아니라 쭉 가서 쭉, 요게 밑에 몇 줄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자들의 질문은 단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과가 나에게 인식되었냐면, 칸트는 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다. 깜짝 놀랐네. 경험론자들은 그래도 여전히 외부의 조건을 두는 거예요, 경험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과가 나에게 인식되었는가. 그러니까 짬뽕이라는 음식이 어떻게 와서 나한테 매운 걸로 인식이 되었는가 이렇게 한다면 칸트는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과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초점인 거예요. 이건 구분되시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지? 말고 사과로 나가시죠. 사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과가 내 통증하고 이걸 거쳐서 오렌지랑 다르게 생겨서 칸트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휴미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과가 맛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수많은 과일을 재배한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선조 원시대부터 그 먹어온 과일들고 그게 저 당시 비타민 C니 이런 의학적 개념이 없었겠지만 비타민 C가 풍부해가지고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몸에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외부적 조건으로 나는 좋은 음식으로 좋은 과일로 나에게 다가온 게 경험론자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근데 칸트에 와서는 내가 사과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사과라는 것은 이런 재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유통 과정을 거쳐 와서 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라면 칸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트에 가서 사과를 사고 이 사과가 어떻게 나에게 맛으로 작용을 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나한테 맛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그럼 되죠. 이해가 되죠. 그게 칸트예요. 그러니까 칸트 계속 문제를 자기에게로 끌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드보이가 갇혀서. 네, 제가 직접 마트에 갈 수 없지만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하고 능동적인 거. 그렇죠. 같은 능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관적인. 주체는 그렇게 아까 어떻게 저렇게 인식이 되었던 간에 나의 인식이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내가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과가 맛있어, 몸에 좋아, 비타민 C가 풍부해라고 말했을지언정 칸트가 보기에 이거는 내 인식 조건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닐 수 있다. 내 눈에 안경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설명 잘하시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 눈에 안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외부적 조건으로 선택을 하지. 그렇죠. 네, 학교로 가기나 알지. 직업이 이제 각각적으로 또 이제 선천적이란 말이 있어요. 아프리오리. 선험적, 요거는 선험적, 선천적, 경험 독립적이라고 그러는데 경험에 독립되어 있는 것. 아까 선험적은 경험보다 앞서 있는 것. 이거는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경험 중에 내가 그 경험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니체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초인의 개념이에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요, 칸트가 나중에 프로이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니체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경험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니체가 뭘 얘기했냐면 초인이라는 거, 위버맨시라는 거, 우리 니체 할 때 있었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초인 그러면 뭔가 슈퍼맨 같은 개념이잖아요. 초능력 가지니까. 근데 위버맨시, 위버는 독일어의 위버는 영어의 오버, 위에 있는 오버예요. OVER, 오버예요. 오버맨이라는 뜻이에요. 위버맨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어떠한 조건에도 내가 좌우되지 않고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그게 초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험 독립적인 것이죠. 초인이라는 개념은. 칸트가는 또 이런 선천적이라는 말을 중시했고요. 초월적이라는 말은 쉬운 말이고요.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다. 인간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개념, 반대로 내재적 경험의 한계 안에 있다. 내재과 반대되는 말이고요. 가능한, 아까는 이 독일어미가 있다. 영어에는 이게 SC이죠.
독일어니까 제트가 되어 있는데 트랜스젠덴트 아까 선언적은 젠덴털 탈이고 하여튼 이건 뭐 종교 같은 게 초월적인 거겠죠. 근데 이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의 특수한 운명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게 이제 알아지 3년에 가서 말이 나와요. 인간은 이성의 활동 이외에 어떤 것에도 설득당하지 않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칸트가 직접 그 표현으로 그 메타 관점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상학이란 말이 그때 메타피직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가 약간 형이상학적이라는 개념이거든. 메타피직스가 형이상학적이다. 예.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래서 그 번역이 일본식 번역을 따랐다. 피직스라고 하면 사실 물리학인데 우리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그 일반의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개념적인 걸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메타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메타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메타모포시즘에서 나온 그게 뭐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애벌레는 이게 나비가 될지 나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위에서.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떻게 원래 그렇게 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 가능성을 두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비의 그 나비의 엄마, 뭐 나방의 엄마, 이 둘 다 애벌레. 그건 뭐 메타 철학이라고 해갖고 그런 분야로. 근데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적 관점이라고. 글쎄, 형이상학을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건 오히려 그거는 형이상학은 오히려 내가 알기로는 칸트 때부터 나온 말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번역이 요새 잘못됐다고 많이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타피직스. 그 형이상학과 어떻게 달라요? 형이학은 일반적인 세속의 학문들이고 형이상학은 그 요즘은 형이상학이라고 안 배우는데 우리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 철학개론 듣는데 그때 뭐 리포트 써낸 게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고본 책이었는데 그때 참 책도 열악했어요. 그런 거 뭐 활자도 자꾸 쓰기 새로 쓰기. 요즘은 형이상학이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형이상학이 뭐죠? 형이상학은 그러니까 철학 같은 게 형이상학이 신학. 이성 위에 모든 것이고 형이학은 본능적이면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현세 땅에 있는 거고 형이상학은 형체가 없는 부자가 찾아봤잖아. 형이상. 그래? 영어로 뭐라고 네이버 이제 옛날에 대충 그래서 이제 이성을 좀 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멋있어 보이는 거. 인간 이성의 특수한 운명이라고 말을 할 때 왜 특수하다고 이제 칸트가 말을 했냐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성이 최고인데. 근데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성은 모든 것을 알고 분석하고 종합해야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겔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판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있어? 알래 다 알아야지. 뭐 다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게 있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저 비판은 신의 경지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가 아니면 저 비판은 누구 계속 할까요? 그렇죠. 근데 해겔은 적어도 신의 경지까지 올라갔거든요. 절대정신이라는 것과 신을 대체해서 절대정신을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 위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지적 활동이 변증법을 위해서 정반합 계속 거쳐 올라가던 최고 지점의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해겔은 말하고 그게 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실은 또 해겔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저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그 플라톤 이외의 철학은 다 플라톤의 아르라고. 근데 이제 해겔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해겔이 최고로 플라톤을 표절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절대정신이고 해겔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은 뭐 하느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요한복음 때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은 형체가 아니라 말씀 그 그렇죠. 자체가 신이라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는 성경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였어요. 기원 한 90년경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한 60년경에 쓰여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가 70년, 80년, 요한복음 10년경에 있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 세계가 조금 출범할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노시즘이라고도 하고 T가 무음이 되는데 그노티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노라는 말이 오늘날 영어에 no, K가 무음되잖아요. 그게 그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knowledge를 최고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 같은 거, 유식 철학 같은 거예요. 불교에 유식 철학 같은 게 오직 내 암 이외에 다른 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유식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보기에는 정통 기독교에서 보기에는 오직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당했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는 기독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노시즘적으로 오면 고난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 자체도 오직 깨달음의 과정이고 고난이 가졌던 역사성, 육체적 고난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를 휩쓸고 있으니까 재밌는 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뭐 사람일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이 보수교에서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고 나가는 마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그래서 다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1년에 학자분들이 썼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당시 생활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이것이 마태가 이러이러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붙인 거고 마가가 이러이러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마가복음이라고 붙인 거고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 영지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당시에 영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학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영지주의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 저거 엉터리야 구라야 라고 하면 안 먹히죠. 영지주의랑 가장 비슷하게 가면서 그렇지만 영지주의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영지주의적인 역설적으로 영지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쓰인 책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영지주의적인 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이 영지주의적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이어져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그 파우스트가 나중에 악마한테 영혼을 팔잖아요. 왜 파냐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팔았어요. 그 말씀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평화의 교회 나오시면 다 설교를 통해서 평화의 교회 예배 시간이 언제예요? 11시. 미사 시간하고 같아서 안 돼요. 특점 있어고. 그러니까 헤겔과 칸트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칸트 어떻게 보면 솔직한 사람이지만 또 철학자의 사명으로만 보자면 또 약간 이제 헤겔의 비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죠. 결혼 못하고 그렇게 시계처럼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조금 눈곱만큼 알아가. 그러니까 이성의 그럼 이성의 공경이라면 이성도 모르는 게 있잖아. 그게 무슨 이성이야라고 비판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공경. 이성이 이제 뭐랄까 좀 난처함에 빠진 거예요. 이성이면 다 알아야 되는. 그렇지. 무당을 만나면 이성은 딱. 뭐라고? 아니요. 갑자기. 칸트랑 그래서 이성은 원칙을 이용해서 경험을 요리하는 거래요. 이제 칸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경험적 사실을 넘어선 것에 적용하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원칙을 이용해서 경험을 잘 이렇게 이 경험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 경험은 선언적인 것이고 이 경험은 선천적인 것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탁탁제 이성이 그러니까 이제 휴머로부터 완전히 독단에서 깨어났다고 했잖아요. 경험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온 거예요. 그 칸트는. 그래서 경험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성은 정말 중요한데 경험도 요리해서 이성을 척척척 제가 감성, 경험을 다 이제 분석해주고 하는데 너무 건방지게 경험도 모르는 것을 요리하려고 든다는 거죠. 로크 같은 경험론자들은 모든 것을 경험으로 묶어두려겠지만 경험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그걸 이제 발견하고 맞잖아. 사실 경험 다르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에게 맛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맛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음식은 맛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사실은 틀린 거죠. 독선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살아갈 때.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무슨 뭐 파스타가 맛있다 라고 그걸 먹으면 난 맛없던데 하면 그걸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맛이 없는 거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가? 그래? 나는 맛없더니 끝낸다는데 꼭 그렇게 해서 끝까지 맛있다는 걸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도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칸트로 돌아가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저하게 내가 주관이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은 사람들이 때가 니체로부터 출발했다고 믿고 있는데 아예 칸트 자체를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칸트는 아까 약간 라이프니츠랑 비슷하게 최소한의 객관성,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진리의 근거란 말이에요. 객관성이란 말은 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객관성을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 우리의 이성은 그러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아는 게 뭐고 어디까지 알 수 있고 그거를 한번 재판소를 세워서 한번 알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쏟지 말고 재판소를 세워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성 자신의 순수한 법칙을 통해 이성의 능력을 한번 결정해보자. 내가 어디까지 알 수 있고 무엇을 바랄 수 있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객관성이라는 진리가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한번 재판소에 가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성 자신이 이성의 능력을 비판하고 판정하는 법관으로 나서서 재밌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재판하는 거예요. 법관으로 나서서 이성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자. 그래서 종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많이 하고 저도 머리에 지나고 너무 많이 나갔어. 두 장 하려고 3장 하면 조금 중간 부분까지